토요일 날 일단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아, 네네. 예, 워낙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리포터 쓰시냐고 그냥 바쁘시다가 월요일 날 밤에 리포터를 딱 쏘시고 토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제가 또 쉬지 못하게 인터뷰 좀 요청드린 건 좀 사죄의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제 요즘 진짜 네. 시장이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는 시장인지. 어디는 막 오른다고 하고 있고, 어디는 계속 조정을 당한다고 하고 있고, 뭐 미분양은 계속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 어디는 뭐 줍줍이 나오면 또 몇천대일이 나오고, 일단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을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양극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옛날에는 면에서 면으로 상승이 전개가 됐다면은 네. 지금은 점에서 점으로 전개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단지들 또 이름이 알려진 단지들 위주로 상승세가 먼저 전개가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일단 지금 흐름을 좀 잠깐 설명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작년 이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작년 여름장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작년 5월, 6월, 7월까지 서울 상급지에서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흐름을 봤을 때 7월까지는 강남 3구와 마용성, 특히 성동구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상급지 이상에서 강세장이 나왔는데 7월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른바 노도강이라든지 약간 외곽지의 거래량이 2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 상태에서 조금 팔리려고 하니까 8월달 대출기조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기조 영향은 골고루 작용을 했지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데는 역시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비강남이었고요. 네. 예, 경기도도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인천도 타격을 받았고요. 네. 그게 아마 10월달쯤에 11월인가 정책 대출도 축소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인천 경기가 더 큰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 바닥은 12월에 나왔고 근데 이제 그때 전개된 현상이 11월 달쯤에 네. 항상 요즘에는 보면은 서울은 잠실부터 움직이거든요. 네. 잠실이 쉽게 말해서 그 시인 김수영 씨의 시에 나오는 플립과 같아가지고 네네. 바람보다 먼저 듣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네. 수요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1월달 잠실에서 25평 건매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침체장이라 부르고 있었지만은 12월 계엄 때 잠시 주춤했다가 네. 12월달 1월달 거시면서 네네. 강남권 일대에서 저가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네. 1월 달에는 이미 상승을 위한 기반의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네. 쉽게 말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만 눌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출만 눌렀다는 거. 수요라는 것이 애초 수요가 이업을 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시 환경, 정책 환경, 그 다음에 대출 환경. 근데 이런데 다른 것들, 근데 공급 환경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좋아지거나 나가지고 금리도 내린다고 하는데 대출만 눌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대출이 연초에는 완화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대기 상태에 있었고 그 수요들이 잠시 같은 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당시에 25평이 한 19억, 20억 사이여서 네. 하나둘 금매가 빠지니까 대기하던 사람들이 안 사고 기다리려다가 자기가 기다리는 가격대 물건들이 빠지니까 갑자기 달려서 사고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 2, 3주 조용했다가 또 거래가 되고 이런 식의 현상이 1월까지 반복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은 강남 3구의 주요 단지들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이라고 부르죠. 저가 매물. 이게 약간 소진된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리포트에서는 매물 가격대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물 가격대를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가격대의 매물은
매물량이 크게 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계속 수도권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지만 이건 좀 개념을 달리 봐야 돼요. 그렇죠. 전체 매물량이 아니라 살만한 가격대 매물량이 어떻게 변했나. 강남 3구는 줄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치동 같은 데에도 어지간한 단지들은 살만한 매물이 몇 개 안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1월 26일 네.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하죠. 네, 그랬죠. 네, 저기 전체 그때 규제 회의 대치 그러면 그런 회의였을까요? 근데 이게 시발탄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시발탄이 돼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는 이랬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지금 부동산원이나 KB 지표를 봐도 하락장이고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서울 3천대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렇죠. 네, 안심을 했겠죠. 어딜 봐도 그런 기미는 없다고. 네. 이게 데이터의 함정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 오 시장은 불이 나더라도 작은 불이 나고 끝날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까 제가 저가 매물이 많이 소진됐다고 했잖아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되게. 그것 때문에. 네네. 저가 매물 소진되면서. 즉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매물 가격대가 쿡쿡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1월 26일 날 나오고 나서 잠실이 먼저 조금씩 그 다음에 다른 데까지 조금씩 2월 12일까지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이미 그때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로 돼 있었고 근데 그게 눈치채지 못하고 2월 12일 날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날 잠실이 급등을 했죠. 그날부터. 네네. 근데 이 급등 현상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물론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촉발을 한 건 맞지만 그 전에 산불이 크게 나려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매물이 많이 줄면서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원인은 매물이 없는 거다.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그때 토지거래 허가 해제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와서 갔을 때 한두 개 팔리면 호가가 뛰는 거죠, 이제. 지금 파시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포나 압구정이나 강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호가가 물건 하나 팔릴 때마다 뭐 1억, 2억씩 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매물의 빈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가대에 몰려 있고 저가 매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할 만한 가격대의 매물은 거의 매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 가든 들으실 거고요. 이게 1차 현상이었고요. 네네. 네, 2차 현상은 토지거래 해제가 의외로 아닌 곳에, 해제 지역이 아닌 곳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첫 번째는 상급지의 상급지, 최상급지죠.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났냐면은 첫날에는 괜찮았는데 그 주부터 바로 반포나 압구정에서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에서 매물을 거래한 매도인들이 연쇄 이동을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반포 잠실 판 사람들이 압구정을 많이 갔고요. 네. 예, 특히 엘스나 리센치를 판 분들은 잠실 5단지로도 이동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미 그쪽도 매물이 다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줄어 있는 매물에서 수요의 연쇄 이동이 나면서 상급지가 급등을 하게 되고 특히 재건축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나서 재건축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강남과 잠실 5단지를 거쳐서 여의도, 목동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목동이 지난주에 뜨거웠죠. 네, 그렇게 돼 있던 그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즉 네. 매도자들의 연쇄 이동이 있었다. 1번. 2번은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강북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암동이나 녹번동의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 해제 다음부터 문의가 증가했다는 답변하는 부동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종의 시그널을 던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거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포부터 시작했죠. 네. 마포, 성동을 거쳐갖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장을 보면은 어디까지 달하냐면 광진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도 살짝 움직이고 있고 여기까지는 갔거든요 이미. 네네. 여기까지 움직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분당, 판교.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데는 아직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이미 경기도 외곽까지 좀 확산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경기도까지 확산된 걸 모르냐? 이거 좀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야, 이야기가 길어져서. 아니요, 길어지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집중해서 듣고 계세요. 쭉쭉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네. 자, 일단 왜 네. 이렇게 이유가 되냐면은 네. 아까 제가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매물층이 얇아진 것이 강남권 급등의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네. 즉 매물대가 이미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낙엽이 많이 깔린 상태에서 오 시장님이 성냥불을 던진 거죠. 그게 1차 상태였다면 다른 데는 달라요. 마포부터는 매물대가 좀 두꺼웠어요. 그나마 마포는 좀 얇았고 네. 근데 마용성 지나서 이제 강북으로 가면은 저가 매물대가 촘촘하겠죠. 그렇겠죠. 예. 경기도는 더 촘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도 강남 3구하고 중상급제를 제한 나머지는 아직 저가 매수 정도.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껴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월 거래량은 3월 말에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놀랄 거예요.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나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3월 말 거래량은 4월 말에 확인되는데 네. 확실히 놀랄 겁니다. 제가 대강의 예측치를 말해주자면은 네. 1월 거래량이 서울 3,180이었어요. 그렇죠. 3,000건대였죠. 예. 네. 2월 거래량은 현재 예측이 5,600으로 나옵니다. 5,600이요? 예. 그 다음에 와. 3월 거래량은 이건 제가 예상치예요, 그냥. 예. 예상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 3월 거래량은 8,5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러면 작년 거의 7월 달 수준이요. 그렇죠. 네. 야. 작년 7월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서울 거래량이 5천을 넘어서려면은 네. 강남 3구와 마용성만 움직여서는 안 되죠. 아, 당연히 안 되죠. 예. 네. 이미 다 거래는 되고 있는데 예.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라 보면 되겠고요. 예. 이게 실거래 신고를 갖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게 한 달이 늦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려면 다음 달 말이나 되겠죠. 그렇겠죠. 경기도는 1월 달 거래량이 6,30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상되는 2월 거래량은 9,900에서 1,100 사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만나지 넘어가는군요. 그다음에 3월 거래량은 예. 제가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줄였거든요. 예. 14,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0 넘을 가능성도 있고요. 14,0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이것도 7월 수준이죠. 네, 인천은 1월에 1,400개가 거래됐거든요. 네네. 2월 거래 예상은 2,100개입니다. 그리고 3월 거래 예상은 많이 줄여 잡은 게 3,000개. 그래서 거래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르겠냐?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강남 3구와 마용성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저가 매물 매수만 급급하다. 이 매물층이 두껍기 때문에. 네네. 예, 작년 연말 이후에 미리미리 거래가 된 곳들은 강남 3구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쪽은 네. 매물층이 얇아져 있고.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잠실을 예로 들게요. 잠실은 저가 매물 매수가 먼저였거든요. 그렇죠. 저가 매물 매수에 소진된 다음에 음. 좀 비싼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예, 이런 단계를 밟았거든요. 잠실도요. 네네. 매물층이 얇아진 다음에 상승폭은 더 빨라졌고요. 음. 상승폭이 빨라지니까 수요가 더 늘어났죠. 그렇겠죠. 예. 예, 시장에서 수요는 가격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면 수요는 더 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단계를 밟았는데 다른 데들도 저가 매물 소화 단계라서 안 움직일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층이 얇아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고 다만 여기서 이 사이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저가 매물층을 소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규제가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되게 상급제 친화적이에요. 현재로서는. 네네. 뭐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 다 그렇지만은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3월 거래가 8,500으로 나온다. 네. 지금 만약에 큰지 다음 주에 탄핵 때문에
뭐 네. 큰일이 발생해갖고 줄었다 해도 7천원 넘을 건데 예. 예,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참고로 거래량 매출을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실거래가 신고 추세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보면은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도움을 받아서 음. 2년치 평균을 갖고 계산을 하거든요. 네, 2년치 평균을 계산하니까 네,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는 건데, 그 일단 그저께 금융위에서 가계대출 2월 가계대출 통계를 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2월 말 현재 잠정으로 5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 예. 5조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은 컨트롤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규제 나왔을 때가 8조 원이거든요. 네. 증가폭이. 근데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대출을 신청한 그런 것들은 아마도 2월 중순까지 거래가 된 것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죠? 예. 네, 최소한 뭐 바로 대출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월 거래량은 2월 후반부터 늘었거든요. 네. 2월 후반부터 가장 많이 는 게 2월 말에 3월 초 사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여기에 있는 거래량들이 대출을 갖다가 3월 달 안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월 말에 계산하는 그 가계대출 증가폭은 훌쩍 뛰어서 나올 거란 거죠. 그래서 5조 원이 아니라 한 7, 8조 원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느니나 금융위가 봤을 때 네네. 그래 안에도 지금 뭐 선제 대응 이런 단어를 끼워넣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이 대출이 늘어난 거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낄 거다. 근데 아직 3월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규제라고. 왜냐면은 대출 규제. 대출 저는 규제. 현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왜냐면은 일단 규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먼저 세금에 대한 세금. 규제,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규제, 거래.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갖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에 대한 규제는 양도세 중간에 유예해 놨죠. 그렇죠. 예, 취득죠.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아예 안 풀었잖아요. 아직 안 풀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화는 몰라도 강화는 힘든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다시 두 가지 간접적인 규제와 직접적인 규제가 있죠. 직접적인 규제는 DSR 한도를 축소한다든지 스트레스 DSR을 빨리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간접적인 규제는 은행장들을 때려서 규제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 간접적인 규제죠. 간접적인 규제죠. 예, 네, 은행들. 그래서 이번에도 간접적인 규제부터 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문제는 이거죠. 지금 부동산원에 그 정부는 빠숑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정부가 규제를 할 때는 참고하는 데이터가 부동산원 데이터잖아요. 네. 그 주간 데이터 참고, 월간 데이터 참고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서울이 전체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문제는 작년 여름에 비해서 작년 여름에는 강남이 먼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성동이 제일 많이 오르고 뭐 강남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뭐 전부 다 플러스, 경기도도 플러스, 인천도 플러스, 다 플러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도권 전면적인 대출 규제가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은 경기도, 인천은 당연히 마이너스 상태고. 네. 그다음에 서울은 사실 강남 3과 다른 데 차이가 너무 현격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중상급지까지는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예, 아무것도 안 오는 노동관을 규제하면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두 가지 케이스 생각해 볼게요.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와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용되면 대선이 코앞이죠. 네. 선거를 앞두고 대출 규제를 안 오른 데까지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가 한번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1차 일주일 안에 개각을 했어요. 개각을 했다는 것은 바뀌잖아요. 금융위원장이랑 그렇죠. 기재부 장관. 그러면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보통 그만두면서 규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게 1차가 있고 또
복귀한 다음에 아무래도 충돌이 격화될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때 내세우는 기치는 민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민생을 내세우면서 안 오른 데까지 규제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국지적인 규제,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대로 내버리면은 4월, 5월, 6월로 가니까요. 그래서 안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지금쯤 기재부나 금융이 국토부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잡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네. 그런데 대출 규제는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확률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100%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확률로 봤을 때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규제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 생각되는 지역은 만약에 안 하더라도 네. 대출 신청을 서둘러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대출 신청을 써주려고. 왜냐하면 그 문제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네네. 하루 차이로 대출을 안 나와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선매수 후매도를 하신 분들. 이것은 상당히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진짜.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매수를 한 분들은 매도 후매도를 당길 필요가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이런 뜨거운 장소에 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네네. 왜 이런 말씀까지 나왔냐? 장세가 작년에는 제네시스 속도로 달렸다면 올해는 예. 포르쉐 속도로 달리고 있다. 장세가. 아, 네, 빨라요. 거래량 증가하는 속도가.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좀 이제 말이 장황해졌습니다. 네. 현 장세 어떤 건 느낌이야 했는데 저는 이제 가격은 상급지만 거래는 좀 빠르게 확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네네. 너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또 너무 상급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걱정도 좀 빠르게 나왔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유, 일단 뭐 질문을 그냥 화두로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냥 뭐 너무 일목요연하게 이제 앞뒤 사정까지 다 깊이 있는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좀 너무 보셔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예. 사실 좀 그런 것 같고 참 지방에서는 부산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는 이재명 대표의 집물시 이전 발언 때문인가 했는데 네. 사실 그 발언이 그렇게 오래 이슈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이번 주까지 거래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3월 거래량을 4월 달에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워낙 뭐 지금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니까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해주세요. 쫙 괜찮습니다. 펼쳐놨는데 예, 네. 지금 저는 메인 질문도 하기 전에 그냥 너무 답변들 다 해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상급지가 먼저 올랐고 시세가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상급지에 대한 시세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분들의 성격은 그래도 상급지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가격에 맞춰가지고 찾아갈 가능성도 있나요? 쉽지 않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 온기가 지금 이제 상급지에서 중급지, 하급지로 오고 이제 서울에 있는 온기가 경기도, 인천까지 좀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실수요자들일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실수요자들이 올리고 있는 장세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히려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상급지보다는 중하급지가 또 타격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상급지만 남는 상승의 모드가 또 그렇게 되는 또 그것도 예측할 수가 아까도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규제의 범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대출 규제를 저는 우리가 이제 하급지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상급지, 하급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시세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까? 작년에는 반장이 잘못했는데 네. 반꼬치까지 얻어맞은 케이스였고 네네. 올해는 정부가 보기에도 이게 좀 반장 혼자 너무 이렇게 엄석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우리들의 일베진 교실에 나오는 네네, 맞습니다. 엄석대만 때리면 되는 상황인데
그냥 미아반장까지 때리자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이번에 꼴찌 때리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정부가. 예.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쵸. 하급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도 2번이나 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불만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숨어있는 규제 우리가 저는 이거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봤거든요, 처음에. 네.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재지정이에요. 그렇죠.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참 고민이 될 거예요. 잠시를 풀어주자마자 다시 묶어? 강남을 어디를 묶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반포가 가장 뜨거운데 네. 현재는 반포가 시세 상승폭은 반포가 제일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잠시 강남만 다시 묶는다? 그러면 사람들 원성이 좀 하늘을 찌르겠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재지정 카드가 있는데 이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지만 누른다고 생각하면은 단 이 카드의 효과는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2020년 지정 이후에 네. 대치동 같은 경우는 반포하고 사이가 확 벌어져 버렸잖아요. 가격 그렇죠. 갭이. 예. 네, 그런 것처럼 효과는 분명한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에서 와서 갭 투자하신 분들 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포도 이번엔 좀 안심하기 힘들 수 있지만은 이 카드가 가능성이 조금 있어진 것 같고 어제 사실 3월 13일 그 정부에서 목요일이죠. 3월 13일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부 서울시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건 매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지금 매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나온 결론이 현장 당속 계속한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고요. 네네. 서울시가 꺼낸 말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곳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재지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약간 서울시에 빙의해서 말 한번 해볼게요. 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폭등이 나오면은 네. 오 시장의 대선 카드는 굉장한 지장이 오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갑자기 왜냐하면 지금 오 시장의 입장이 부동산 시장만 생각하면 거의 물에 빠진 집 그거거든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형세.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급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래도 작년보다는 핀셋이지 않겠느냐 좀 크더라도 이게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질문하신 거 이런 상황에서 상급지냐 아니면 덜 오른 데냐 대부분 이런 경우에 가장 쉬운 대답은 네. 아유 뭐 버틸 수 있으면 상급지 하시고 힘들어도 견디면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다. 저는 좀 왜 제가 그동안 여러 케이스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버티면. 근데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이제까지 과거를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를 보는 거거든요. 과거를. 네. 그냥 패턴이 비슷하니까. 근데 빠셔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상급제라고 침체장이 짧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길 때는 2008년부터 2009년에 반등하게 했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쭉 내린 적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남 중대형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정고점을 회복한 게 2017년, 18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몇 배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동안에 물론 인내심이 강한 분도 많이 봤지만 인내심이 강하지 않은 분도 많이 봐요. 그보다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급지든 아니면 그 아래 급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흔히 말해 사람들이 평이 좋고 거래량이 많은 데 있잖아요. 저는 일단 거래량이 적은 데는 피하라고 말하고 싶고 그 중에서 네. 지금은 상승률이 좀 적은 데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이렇게 네. 뜨겁게 냄비가 달궈졌을 때는 가스불이 오래 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꺼버리니까. 지금은 물론 탄핵이라는 이슈가 있고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을에는 그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있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상급지 중에서 반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건 좀 왜라고 칠게요. 반포나 압구정은. 네.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면이 있어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잠깐 예를 들면은 잠실 같은 경우는 첫날 많이 오르고 그 주에 진짜 많이 올랐고 네.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 예, 29에서 33억 사이. 그 대부분 거래는 29, 30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잠실 같다면 지금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잠실은 그날 그때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직후 올랐던 가격에서 지금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잠실 아래에 있던 단지들은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2, 3억, 3, 4억에서 22, 3, 4에서 팔리던 가격이 지금 25, 6, 7, 8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잠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싸보이잖아요. 이런 데를 찾아서 매수하신다면은 조금 타격이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상하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얻을 것과 잃을 걸 생각했을 때 잃을 것은 적고 얻을 것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은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오르는 가격 보면 조바심이 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진다면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난 그래도 중장기를 보니까 괜찮아 생각한다면은 옆에 있는 신축 가격과 재건축이랑 옆에 있는 신축 가격에 비교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 아실 사이트에 가면은 네. 아파트끼리 과거 거래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3개 정도. 그런 걸 보시면서 과거 평균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갭이 벌어진 경우 이런 게 그런데 무슨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쪽만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가격이 갑자기 이유 없이 벌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직 안 오른 데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시형님이 이제 늘 말씀하시지만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뭐 너무 이야기 장황하죠.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네.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말이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그 말이 맞거든요. 네. 가격에는 현재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 싫어요. 왜냐면은 그런 각도라면은 10년 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반포가 대치보다 쌌잖아요. 많이 쌌죠. 네. 그러면 반포를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을 말해주면. 그게 아니죠. 가격은 변화를 잡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고정이 아니라 변화되는 어떤 변수라고 보면은 재료가 있는 데들은 그 재료가 구현되면 언젠가는 그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상급지 질문 받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8,500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상급지 강남 상구 거리량은 통틀어 갖고 800개, 9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 7,000이 넘는 거래는 아니란 말이죠. 네. 나용선까지 빼도 5,500, 6,000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목은 제가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목마름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더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이 상승에 대한 목마름이 더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쪽이 더 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 지방 어디 지방? 예. 결국은 저는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호사다마죠. 세옹지마고. 왜냐면은 네. 안 오르니까 공급을 안 해. 네네. 공급을 안 하니까 한다고 해서 지방 인구가 당장 멸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올해 70대 후반이신데 네네.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신 도시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은 2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도 집은 필요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60을 못 넘겼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남자분들 어지간하면 90 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노인분들은 집이 필요 없나요? 근데 물론 이제 노인분들이 사는 집과 다른 이야기겠지만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인구보다 좀 늦게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디든 집은 필요한데 지금 공급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방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럼요. 네, 집이라는 것이 가치가 주거 가치가 우선이잖아요. 투자 가치보다.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투자 가치로 하고 잣대를 가지고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비하하거나 이런 거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네. 그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저는 무리한 수경 매수는 지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지금은 왜냐면은 이게 시장의 편향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장은 쏠릴 때는 한쪽을만 계속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단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하시면은 조금 낫고 아까 제가 잠시로 예를 들었죠. 네네. 네.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3월 29일 날 강의도 해주실 예정이니까 그때 좀 실질적인 얘기들이랑 또 이때는 뭐 굉장히 저는 강의를 할 때 교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네. 빠숑님이 질문하고 답변하듯이 하면은 네네. 한 10시간은 떠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네. 세미나는 아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네.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좀 주중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좀 시간이 네. 조금 오래됐으니까 저거 하나만. 네. 최근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인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예. 예, 송도가 네. 폭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하다가 또 폭락을 했대요. 송락은 아니고. 예, 폭락이 아니라 하락. 예, 하락을 하는데 예. 근데 송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은? 예. 와, 진짜 오늘 빠숑님 질문은 네. 되게 이렇게 답변자의 목을 졸라매는 질문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급지 질문하고 있고. 예. 네. 인천에 대해서 다들 말을 요즘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인천은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기 시작하고 내년엔 더 주니까. 네네.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답변할까요? 송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송도의 개인적으로는 송도의 네. 미래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안 오른다. 안 오르는가 일단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 분들한테는 로망이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답변자에게는 예. 모험일 수 있지만 제가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송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폭락을 했다가 2023년 초에 조금 반등했다가 그렇죠. 지금 조용한 상태에 있거든요. 네, 우리 김광규 형님 그거 히스토리잖아요, 완전히. 네. 하락을 했다고 말하기 네. 힘들지만은 그렇죠. 작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거래가는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송도 거래를 보면은 809 가격 저렴한 금매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네네. 309 생시티가 좀 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현재 송도 분위기 봤을 때는 그래도 저렴하니까 조금씩 낙폭이 큰 물건대로 이제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네. 송도 입주 물량은 올해 중반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2년 동안 없어요. 앞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 기간 옛날에 공급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송도를 보면은 네. 전세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 다음에 상승폭이 송도까지 전이가 되면 좀 꽤 큰 상승이 나와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송도하고 인천에 필요한 건 사실 유동성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 송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의외로 대출이나 네. 금리 이런 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대출 금리가 좀 더 떨어지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은 송도 쪽에 지금은 저가 매수세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송도 지금 많이 조금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양이 안 차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저는 대출금리가 대출금리. 좀 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그리고 송도는 이제 규제와 거리가 보니까
그리고 송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풍선 효과의 수혜지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풍선 효과.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규제가 옛날 같으면 서울 전역이 규제다 그러면 송도는 반드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필요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인천은 현재 2022년 이후에 2년 사이에 인식이 상당히 투자적인 인식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금방 불타오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금방 불타오르기 쉽지 않겠지만은 근데 바닥에서 들어간다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빠청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송도를 지금보다 뭐 완전히 더 많이 폭락한 가격 사기는 힘드니까 네네. 지금부터는 송도를 갖다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예. 그리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빠른 상승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예. 빠른 상승은 올해 중반에 송도 공급물량이 완전히 끝나고 내년에 인천도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전세가 오르면서 오르는 상승원 그 다음에 유동성이 송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유동성은 대출 통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은행 가서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면은 가계대출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그 액수를 갖다가 월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인천 쪽에 유입되는 거래를 그 유동성을 되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느니 금리를 갖다가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내리겠다 했잖아요. 예, 다음에 바로 내릴 것 같은데 분위기상.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네. 훨씬 더 송도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 저는 지금 매수 시점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은 네. 이게 항상 실수요자라면 뭐 말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 이제 많이 빠졌던 입지로 송도하고 세종시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그렇죠. 언급이 돼서 일단은 뭐 근데 일단 그 세종보다는 송도가 더 많이 사람들이 더 수요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최근 2년 동안은 그래서 아마 관심들 많았던 것 같고 세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살짝 반등하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두 개를 같이 좀 대해서.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인천을 갖다 이야기하면은 네. 투자처로 인천을 추천하면 욕을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인천 부동산에 비례 책 썼다가 욕바가지를 먹었잖아요. 예. 예. 제가 송도를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몸무게 80kg였다가 네. 50kg까지 뺀 사람한테 너는 아직도 살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충분히 날씬하니까 네. 송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09 2편한 29평에 5억대 거는데 이 정도면 2022년 뭐 그 가장 최대로 하락했을 때보다는 살짝 높긴 하지만은 네. 네, 충분히 저렴하거든요. 아직까지 고점 대비 30% 정도 마이너스고. 네네. 그래서 실수요라면은 지금 정도가 더 내려가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 바쁘신 날이잖아요. 트루 리포터가 금요일 날 나오게 되니까 지금 한참 자료 정리하실 텐데 어저께 발표된 3.19 대책 때문에 자료가 더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광범위한 토지거래 허가는 처음이라서. 그렇죠. 일단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이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리포트나 다음 주말 강의에서 좀 더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의 터닝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마 또 궁금하신 분은 이게 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방송을 해주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텍스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보셔야 되니까 혹시 이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루카피님 블로그 들어가셔갖고 그 트루 리포터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내일 거부터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마 신청문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러면 좋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텍스트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루카피님 강의를 안 들어보셨거나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튜브 강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다른 질문 준비했는데 그것들은 시간 남으면은 그때 가서 하기로 제가 강의는 안 하는데 제가
우리 빠숑님 스마트 튜브에서만 강의하니까 혹시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일단 네. 궁금해서 어저께 네. 나온 3.19 대책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총평.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 딱 총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장을 잘못 보고 풀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상급지가 매물이 감소하면서 상승세 있을 때 풀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방송을 갖다가 했다면요, 지난 한 주는 조금 시장이 뭐 경기도 쪽은 조금 살아났는데, 네. 서울에서는 사실 왕십리라든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전 몇 주에 비해서는 조금 침착한 분위기, 약간 열기가 식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 주간 좀 식어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전면적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토지거래가 이 구역 지정이 나오면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제 올해가 우리가 공급 부족론이 있긴 있지만은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수요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시장을 끌고 가는데 수요가 이 장이 지긋지긋해서 떠나야겠다, 나 포기하겠다, 그렇게 정도의 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관망할 것 같아요, 수요들도. 네. 2020년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2020년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6.17 대책이 일부러서 발표가 됐고, 네, 당시에 장세가 기억나시죠? 6월달. 네. 네네. 그때 뭐 임대차법 개정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돈 풀려가지고 시장이 막 급등할 때잖아요. 그렇죠. 뭐 4월달까지 때. 눌려 있다가. 예, 맞습니다. 그때는 장이 워낙 뜨거웠고, 그 다음에 풍선 효과도 빠르게 나왔었거든요, 되게. 네네. 예, 그런 시기에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6월 17일 날 6.17 대책 나오고 나서 네. 6월 23일 날 토지거래 허가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이 거래가 됐죠. 잠실, 삼성, 대치, 네. 네, 청담이. 그러면서 가격도 올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네네. 막판 불꽃 장사가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 어제 풍선 장세를 어제 이제 막판 불꽃 장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약간 식어가는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예. 거꾸로 어제 보면은 어제 저녁부터 잠실은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1억 정도. 반포는 원래 가격이 없는 데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직전 거래에 비해서 많게는 뭐 5억, 6억까지 가격을 조정한 금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또 이 팔아야 되시는 분 매물들의 있으니까. 특징은 예. 이 매물들의 특징은 세를 키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현재 이게 또 안 알려지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알려졌기 때문에 어제 이런 추세에서 뭐 불꽃 가격을 더 올려주면서 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부터 모레까지 일요일까지 네. 글피 일요일까지 네. 막판 급매 장사가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딱 23일이 되면은 네. 강남 상구의 매물량이 예. 지금의 한 60% 정도로 줄 겁니다. 40% 정도가 감소할 거예요. 네네. 왜냐면 실거주 비율을 60 잡고 제가 전세를 40 줬다고 했을 때 이제 전세를 끼고 있는 것들은 매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매물이 급감하는 급감기가 올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겪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매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호가는 그때부터 안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호가를 보면은 호가들이 하나 두 개 팔리면 뭐 2, 3억씩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인정을 못 받을 거고 네. 조금 거래가 있었던 실거래가 직전에 그래서 조금 그 정도로 와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호가는 약간 내려오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그리고 강남 3구 거래량은 아마 굉장히 급감할 거예요. 저게 그렇죠. 예, 3월달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상하실 때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늘었어요, 이번 주 예상은요. 이번 주는 더 늘었었다. 지난주에는 8,500을 예상했는데 맞아요. 예, 서울 8,500, 경기도 14,000을 예상했거든요. 네네. 이번 주 어제 계산을 했는데
서울이 9,900, 와. 네, 경기도는 15,700까지 예상치가 올라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까지 네. 전반적으로 거래가 뭐 조금씩 지방은 소폭이지만 네. 증가하고 특히 세종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합니다. 세종이 많이 그래서 증가. 네, 이렇게 봤는데 이 영향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예상 거래보다는 좀 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3월 말 거래가 약간 침체가 네. 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경기도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네. 혹시 강남권 실수요자라면 실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갭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미리 사놓고 싶다면은 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의 급매장을 네. 보시고 현재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은 잠실 같다. 잠실이다. 그렇죠. 네, 올성 같은 데도 가볼 수 있고 올림픽 패밀리 같은 데도 송파구에서 전반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거든요. 옛날부터 예. 송파구가 송파구가 유독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때는 예. 급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송파구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팁까지. 예, 이번 주말까지 사실 분들은 송파구 위주로 올선 그렇죠. 이거는 뭐 패밀리. 어차피 네. 뭐 강의 때는 이미 그렇죠.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렇죠, 지금 하는 그렇죠. 거고 네네. 앞으로의 시장 변화라 하면은 네. 저는 풍선 효과는 당장은 작을 것 같아요. 당장은 작을 것 같다. 네. 인서울에서는. 인서울에서는. 왜냐면은 마프자가 지난주에 24억 실거래를 찍었거든요. 국평으로. 24억이면 신고가 아닙니까? 신고가. 그렇죠. 네, 신고가. 예. 24억을 찍었는데 23억 9천 찍었다가 24억까지 찍었는데 네네.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가요? 네네. 근데 마프자가 잠실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를 넘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거는 역부족이라 봐요. 그렇죠. 네, 근데 헬리오시티하고 파크리오가 26억 정도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지금 네. 1억을 내려갖고 25억의 급매가 나와 있거든요. 어제. 네네. 예예. 네, 그러면 마프자가 올라갈 여지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상한선이 내려왔으니까 예, 눌릴 그렇죠. 가능성이 있네요. 상한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호가를 올린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에 걸리면 호가가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 폭은 크지는 않지만은 직전 네. 실거래가 정도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참 직전 실거래 가서 원베일 같은 데는 제외입니다. 원베일 같은 데는 워낙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렇죠, 70억 뭐. 거래 뭐 이런 건. 예. 그래서 마용성의 지금 상위 주자들은 그렇게 풍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조금 이제부터 봤을 때 오히려 눈치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눈치 장세. 어떤 눈치 장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급지들이 얼마나 호가가 변동되나. 그렇죠. 예. 네, 이런 눈치 장세가 4월 달에는 좀 펼쳐질 것 같아요. 3월 말하고. 그렇게 보이고 이게 이제 20년과의 차이거든요. 2020년에는 풍선 장사가 바로바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타이밍에 시장이 약간 열기가 조금 꺾이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2020년과 동일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눈치 장세를 본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지정이 안 된 데들은 네. 조금 강세가 되겠죠? 네. 네, 강세라기보다는 뭐냐면 호가가 안 내려오겠죠. 이런 데들은.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인데 올파포. 그러니까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네. 일단은 경쟁자가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하고 올파포 세 개 늘 비교하잖아요. 지금 좀 네. 파크리오하고 헬리오는 지정이 됐고 투지거래 걸리고 올파포는 지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올파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파포도 마용성의 선두주자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올파포가 최저가 매물이 26억 5천이고 최고가 28억 이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제 오늘 잠실 금매가 28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28억, 29억. 아. 잠실은 이것들 빠지고 나면은 29, 30에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올파포가 그러면 잠실을 이길 수 있냐? 네. 그럼 거기는 물음표를 달고 보거든요. 비슷해질 그렇죠. 수는 있지만 이기긴 힘들다. 네. 지난번에도 지난장 처음 토지거래 허가가 일어났을 때도 네. 예를 들어서 파크리오나 헬리오가 엘스를 뭐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지만 맞아요. 그때 또 특히 이제 그 처음 네. 입주했으니까 아파트를 새 거라고 네. 막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입주민들이 그렇죠. 있으셨죠. 네. 근데 근처까지 가니까 오히려 엘스가 그때부터 실소유자들이 그렇죠. 사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다시 거래가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둔촌중공에서 그런 거래가 한두 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온 다음에는 그거는 잠실에 실수요자가 다시 붙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그렇죠. 이런 건 좀 제 생각에는 일단 2020년에는 이게 4달 정도 갔거든요. 4달 갔구나 그땐. 예. 네, 근데 6월 달에 거래가 터지고 7, 8월에는 완전히 얼음이었고요. 네네. 잠실 거래 같은 게 잠실을 예를 들자면 네. 9월부터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그해 연초 정도의 거래량을 회복한 게 한 12월 정도. 네. 그러니까 7, 8, 9, 10이 얼음땡이었고요. 네네. 11월부터 조금 고개 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달 정도의 정체기를 겪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책 자체가 네. 2020년 토지거래 허가는 6.17 대책에 포함돼서 나왔다. 그렇죠. 예, 6.17 대책은 종부세 강화 뭐 이런 거가 들어있었고요. 예, 엄청 셌었죠. 네. 예. 그 다음에 7월 초에는 710 대책이 있었죠. 710 대책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종부세율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얼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 거래량, 경기도 전체 거래량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나온 이슈만 봤을 때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물론 이 이슈 때문에 서울 같은 게 좀 줄 수 있겠지만 경기도는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것도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살아서 유지가 돼준다면 어느 정도 만약에 서울도 한 6천 정도에서만 버텨주고 5천 정도에서만 버텨준다면 4월이 네. 제 생각에는 두세 달, 세 달 정도. 왜냐면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2020년보다는. 네네. 왜 이렇게 본수 계획에 있냐면은 네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일단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믿음도 있어요, 시장에.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수요가 쉽게 시장에서 물러서질 않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시장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공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2년 전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수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수요의 크기에 정해진 공급의 크기에 변동하는 수요가 덤벼들어 가지고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면 가격이 오르고 그 아래면 가격이 조정받고 이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수요가 떠날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네, 이 수요가 떠나지 않는 시기고 상급지도 수요들이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죠. 보면서. 네. 네네. 물론 갭투자 수요는 사라지겠지만 근데 이 남아있는 수요들과 대비해서 아까 네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매물량이 급감할 거다. 딱 시행되면은 갭투자 물량 사라지니까 전세기 매도 물량 사라지면 매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네네. 원래 매물량이 적을 때는 수요가 돌아올 때 소수가 돌아와도 가격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게 그렇게 수요가 돌아올 만한 시기가 뭐 바로 다음 주 뭐 이런 건 힘들고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는 2, 3개월 정도. 2, 3개월 사이에 수도권 시장이 좀 죽지 않고 유지가 되주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흘러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 그 2, 3개월 지나면 이제 6월 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7월 달부터 스트레스 3단계 DSR 실시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사야겠다. 네, 그래서 6월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6월 달 정도 잡고 있고 네. 네, 그 시기 그리고 최근 들어 사이클이 되게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빠르죠. 네. 1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뜨겁게 오르고 한 번 차갑게 얻어맞고 이렇게 원상승 원조정을 겪었다면은 지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시형님도 아시는 멱함수의 법칙을 보면은 네네. 큰 지진이 발생하면은 지진의 빈도수는 감소하고 네.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은 지진의 빈도수가 증가한다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장세는 큰 지진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진이 연속으로 짧은 텀을 두고 발생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게 2023년부터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네. 약간 매번 바뀌면서 사이클이 가는. 그래서 세계 경제도 과도기지만 네.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좀 전통적인 사이클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 3.19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트루카피님은 세계 전반적인 거시경제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예, 관세 뭐 이런 또 전쟁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거와 맞물려서 부동산 좀 시장들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3.19 대책에 다 묻혀버리긴 했는데 이 양 또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막 지금 복잡하고 매일매일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아니다. 예. 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 관세 때문에 네네. 미국 캐나다 싸움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영향을 받았다면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고 옛날부터 이런 거시가 문제를 일으키려면 거시가 네. 두 가지가 흔들려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뭡니까? 환율 첫 번째. 환율,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금리. 가상금리, 예. 가상금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채권금리. 채권금리, 예. 예. 이 두 개가 흔들리면은 경제 이익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환율은 물론 요 며칠 엔화는 오르고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환율 좀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달러 환율 불안하다는 사람이 연초보다는 적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시장이 불안할 때를 보면은 네. 이 두 가지가 항상 움직이면서 그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돈이 마르는 느낌을 줬단 말이죠. 돈이 마르는 느낌. 네. 네.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돈이 마르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옛날보다 유동성이 많지는 않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파트를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영향이 작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 네. 뭐 트럼프를 사람들이 많이 미치광이다 같다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네. 저는 뭐 천재일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는 그 나름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을 네. 예측하기 쉽지 않고요. 네네. 하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국가의 관세 시비, 그 다음에 동맹 국가의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식이 오르려 하면은 갑자기 관세에 관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2018년과 너무 똑같아요.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연초까지 네. 그 당시에 트럼프가 주시장을 끌어내릴 때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때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2019년 1월달 기사 보면 다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커지다. 네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급증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됐냐? 보면 그해 6월달에 뭐 6월달에 나스닥이 또 정고점 돌파하고 뭐 이런 현상이 빚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사실 2019년 초반에 트럼프가 그럴 땐 침체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2019년 초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9.13 대책의 여파였죠. 9.13 대책이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1, 2, 3월까지 우리가 고전을 했었던 거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거시에서도 금융 쪽에 네네. 유동성을 건드리지 않는 한 바로 영향은 안 올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최근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 나스닥이 흔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1차로 흔들린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었는데 이게 대부분 금융권 전문가 분들이 그걸 많이 얘기하세요. 나오셔갖고 한국 그래요? 특히 서울 부동산은 미국 주식이 오르면 늘 올랐다. 빠지면 빠졌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트루카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은 그냥 한 가지 케이스만 보면 돼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2000년에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데는 2001년, 2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1년에 2배 오른 것이 뭐 다 거의 다 그 정도로 올라줬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때가 언제면 닷컴 붕괴할 때거든요. 그렇죠. 닷컴 붕괴.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러면은 네. 2000년부터 네. 2004년까지
나스닥은 꼬라박았고 말 네. 그대로. 네네.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 진짜 우길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네. 그때는 안 맞아요. 2000년대 초반, 2006년까지는 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간 적이 없어요. 그때는. 네네. 오히려 거꾸로 갖다 보고 이 시기를 갖다가 자산시장 사람들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네네. 닷컴이라는 그 주식 붐에서 부동산과 채권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네네. 자산이 원자재도 옮겨가고요. 네. 그게 이제 그때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론이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있고 두 번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잠시 동행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네. 서울 부동산 갖고 이야기하면은 나스닥은 2010년 언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나스닥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배 이상 오른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저점에서. 네. 근데 그 시기에 서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내려박았죠. 그러니까 안 맞죠. 네네.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언제부터 동행했냐? 2015년 이후부터. 네, 2015년 이후부터 동행을 했는데 네네. 이때는 뭐 저도 동행했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데 그것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포인트가 달라요. 네, 그 인간 똑같은데 한 사람은 ENFP고 한 사람은 INTP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의 힘이 컸다고 보고요. 금리가 저금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추세는 네. 최근 추세는 비슷하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래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서울 아파트 지수를 갖고 매매 지수를 갖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24년부터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매매 지수는 네. 나스닥은 반대로 2022년 연말부터 나스닥이 상승을 했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데 그렇죠. 예, 언제 죽냐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동일하게 왔다. 그럼 그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저금리라는 요소가 있을 땐 똑같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2020년 이후에 그때는 주식과 부동산이 동행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동행을 했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보면은 현재 미국에서도 빅7 주식과 다른 주식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부동산도 엄밀히 보면은 나스닥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은 그냥 네. 닷컴법을만 생각해봐도 네. 그때 완전히 반대였는데 왜 같으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2012년 부동산 시장은 진짜 하우스푸어 이야기 나오면서 헤매고 있을 때 네. 나스닥은 진짜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때 부자 되신 분들 그렇잖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리 뽑아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죠. 네. 근데 그렇게 길게 뽑아봐서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다 지워버리면. 네네. 저는 이거 시장은 지금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주선에서 본 지구 같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바다가 파랗고 이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시각은 베이에서 보는 건데 네네. 베이에서 보면 우주선에서 볼 때는 그 이쁜 바다가 베이에서 보면 파도일 수 있거든요. 태풍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예. 주의할 점을 네네. 3월 이번 3.19 대책에서 네네. 모든 분들의 시선이 토지거래 허가에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 개 중에서 제일 세 보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센 것은 대출 규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대출 규제에서 왜 이런 말을 드냐면은 네. 어제 너무 애매하게 말을 했거든요. 대출 규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쉽게 거래로만 말해서 다 얘기 됐죠. 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을 해놓은 거죠. 대출 규제에서. 뭐냐면 네네.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역별로 강화하겠다. 네네. 전세대출 보증비 하향하겠다. 여기 듣고 나서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설날에 세배하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올해도 건강하게. 근데 네. 그런 일상적인 말 같았는데 그 뒤에 박상우 장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 했었죠? 박상우 장관이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어제하고 오늘 기사가 좀 떴어요. 맞아요. 떴어요. 네. 기사 같은 게 예.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다음에 과천, 과천. 성남, 하남
근데 하나만 왜 들어간 거죠? 어쨌든 네, 이런 그렇죠. 주요 지역의 신규 주담대 대출액이 네. 증가액이 기존 대출 상한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상 대출 총량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악마는 원래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 한 줄에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은 아마 빠숑님이 저한테 듣고 싶은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풍선 효과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어제 풍선 효과의 제1 주자로는 과천을 생각했거든요. 과천과 분당. 네. 빠숑님도 비슷했죠. 예. 네, 일단 인서울에서는 마포 마용성은 강동까지는 상급지의 천장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그 이상 못 올라가는데 나도 이미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더 우리가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이게 풍선 효과에 약간 한계가 있다 봤고. 네네. 근데 분당이나 과천은 내가 사람들한테 만약에 분당의 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답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은 마포라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동대문이라고 그럴 거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송파라고 그럴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송파하고 분당이 가격이 같았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때는 마포와 같았고, 네. 지금은 동대문이랑 비슷하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대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분당인 것 같고 딱히 천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과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는 벼룩시장이 네. 서초, 강남, 과천판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실제 2006년도는 과천이 재건축할 때 더 비싸게 됐었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네. 내면 슈르하고 당시에 에코팰리스. 내면 슈르하고 에코팰리스. 잠시주 공들이 재건축을 같이 했는데 비슷했죠. 맞아요. 예. 할 때 가격이 큰 차이 없었죠. 네. 근데 어쨌든 과천은 이제 정부 청사 이전이 컸지만은 네. 과천도 천장이랄 게 애매한 거죠. 이렇게 천장이 애매한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광교는 판교가 천장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판교도 또 천장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동판교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 애매한 데들이 수혜지라고 봤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구별로 모니터링하고 이걸 경기도까지 좀 모니터링해갖고 상급지를 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갖다가 세세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어제 이걸 갖다 주의해서 보시는 분이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의해서 실제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온다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대출 규제의 범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만약에 대출 규제 범위가 정부가 말한 대로 이런 상급지에 대해서 사실상의 대출 총량제를 하겠다. 그리고 방침을 내놓고 은행들도 지침이 내려간다. 네. 이러면은 풍선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갭매우기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까지 도를 놨던 중급지부터. 왜냐면은 네. 실수요자 중에서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강남을 꿈꾼 사람은 강남 아니면 생각 안 한다. 마용성을 한번 꿈꾸면 마용성 아래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죠. 는 돈이 네. 있을 때 이야기죠. 네네. 돈이 부족하면 맞추게 돼 있고 실수요자라면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갭매우기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풍선 효과가 A다 B다 말하기는 이르다.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지침이 나오는 거 본 다음에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다행히 시장은 눈치 장세니까. 그렇죠. 이 눈치 장세가 한 1, 2주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장세를 보시면서 상황 판단을 잘 해보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마 다음 주말에 제가 강의할 때쯤이면 조금 더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 예, 뭐 잡히지 네. 않아도 잡아 주실 거잖아요, 그날. 아니, 일단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 열심히는 보고 네. 최소한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서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네네. 이렇게 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그렇죠. 같은지 예.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싶어서 트루카페님을 모신 네, 거니까 그리고- 예, 제가 감동받았던 그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거 이번 강의 준비해가지고 네. 입주 물량도 다시 계산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네. 한번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기 이번 주 금요일 날 리포터 네. 저도 정말 잔뜩 내일인데 어떤 리포터 써주실지 벌써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 강의는 네.
제가 없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볼 겁니다. 저는 아무튼 네.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질문이 좀 한두 개만 더 던질게요. 네, 더 네. 되죠.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제 질문이 아니라 투력카페님 오신다고 하니까 몇 분이 좀 질문을 네.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워낙 네. 큰 그림을 많이 봐주시니까. 네.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나올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4월 달로 네. 밀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탄용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게 둘 중에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결과가 다르면 시장이 달라지나요? 예. 달라질 것 달라질 같으세요? 것 같아요. 네. 그거 살짝 조금만 좀 일단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용이 되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용이 제가 되면 어제 음.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네. 내가 대행 정부를 너무 가볍게 봤다. 원래 군대에서 말년이 안 무서운 것은 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말년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아, 내가 그런가. 말년이라 평가만 하고 예. 부지런함을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인용이 될 경우는 이 시스템이 대행 시스템이 선거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어제 걸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예, 요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인용이 이 되면. 상태로. 네네. 네,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되면은 네. 저는 정치적으로 솔직히 예.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호불호 없이. 근데 네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는 좀 특이한 현상이 한데 이재명 민주당 총재 집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강하게 느낍니다.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 변수가 3년 뒤 정도로 밀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밀려지게 되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변수가 한동안 사라진 시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머리 싸먹고 있던 어머니가 수건 풀면서 네네. 밥 챙겨달라 하는 거 비슷하게 될 거예요. 수요들이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네. 단기적으로 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매수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네요. 예. 근데 그 매수세가 어디서 증가하겠냐 보면 투자세가 강한 데서 증가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토지거래 효과는 좀 더 빨리 상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어차피 네. 다음 주까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좀 풀어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예.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도 좀 더. 다만 저의 장점이라면은 저는 탄핵이 인용된 케이스 한 번, 기각된 케이스 한 번을 두 번 다 투자자로 시장에 있었잖아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됐었고 맞아요. 그때 그 후에 장세는 기억을 해요. 일단 기각이 되면은 지금의 규제도 좀 멈출 가능성이 있죠. 네네. 왜냐면은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한 대통령은 반드시 개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네요. 네, 개각을 일주일 이내 하거든요. 네, 개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어쩔지 모르지만 개각을 할 경우에 네. 부분 개각이라 할 텐데 네. 지금 책임자들이 다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네. 금감원장, 금융위원장들이 과연 왜냐면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개각은 하긴 할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 무서운 인물은 피하게 됐고 네. 규제 변수는 개각 때문에 미뤄지고 여러 가지로 시장에 조금 옮기가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크다고 봅니다. 경험상. 네. 또 다른 알겠습니다. 이것도 네. 제가 제 질문이 아니고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송도하고 세종시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연장선으로 질문 들어온 것들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다. 지금 어저께 3월 19일 대책이 안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 계엄 이후로 없어졌는데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특별법 선도지구 및 그런 정비사업 진도 나갔던 게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몇 개 기사들이 다시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작했다. 뭐 네. 일산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네.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잘 되고 있었다. 네네. 왜냐면 전 선도지구를 실제로 보유 중에 있으니까. 자랑하시는 겁니까? 자랑은 아니고요. 그 조합에 네.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일치는 스케줄은 지연이 됐어요. 스케줄은 지연이 되겠죠, 당연히. 예. 네,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그건 뭐 일상적인 왜냐면은, 시장에서도. 예. 그 정부가 최초에 제시한 스케줄은 우리가 겨울방학 첫날 동그라미 그리는 시간표랑 똑같거든요. 계획표. 표현 기가 막히다. 뭐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나요? 네네. 안 될 수가 없는 걸 갖다가 내놨는데 네네. 어쨌든 현재 그 물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요. 예.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아파트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지고 선정해서 6월달 정도에 네. 아마 정비 계획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 정비 계획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뭐 이제 첫 단체는 이제 끼는 거고요. 네. 네, 그거가 그렇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알아요. 분당만 된다. 분당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네, 맞아요. 선도지구가 무슨 소용이냐. 그냥 역세권 사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거 알거든요. 네. 다 옳은 이야기고 다 맞는 이야기고. 그렇죠. 어차피 부동산은 일물일가 일물일심이라고. 네, 맞아요. 하나의 주택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도지구는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미뤄질 거고 그거는 분당이 아니라 일산, 중동, 평촌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3본도 예. 예, 3본까지도. 네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시범 사례는 이거는 정부가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건데. 네. 물론 일기 신도시 이대로 되면 슬럼화가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공급 문제를 또 일기 신도시 통해서 풀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공급 스케줄까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6월달이 되면은 분당 성남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이 또 제2기 재건축 이제 선도지구는 없어졌어요. 제2기 그렇죠. 재건축 희망단지 맞는 거죠. 네, 통합블록 모집을 할 거예요. 네네. 지금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준비된 데부터 선착순 개념이라 들었거든요. 그렇죠. 선착순 개념이죠. 네. 근데 벌써 준비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평촌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분당도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니 근데 쉬었다가 다시 그렇죠. 아예 이제 보강도 하고 막 맞습니다. 이러면서 더 보강했겠죠. 이게 준비된 데부터 간다는 것이 정비 계획도 어느 정도 얼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된 데들이 먼저 갈 거기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시 일기 신도시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천에서 연수지구 노후계획도시 설명회 갖겠다고 공지가 나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일기 신도시도 힘들다는데 사실 인천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하겠다는 거 부산도 이미 했고요. 자동에 대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해서 너무 좋죠. 입지는 너무 좋죠. 예. 그다음에 조만간 대전에 둔산지구가 둔산지구 1등 지구고 거기는 완전히 지금 다들 노리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광주에도 상무지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도 있어요. 네, 대구도 있고. 대구도 수성구가 대표적인 택지지구죠. 네네. 대구도 그렇죠. 심산 있고. 근데 이렇게 쭉 봤을 때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뭔가 하려고 나서는 것은 지금 그게 사업성이 좋아서가 아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도시의 사활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앞으로 미래 인구라든지 네네. 이것마저 슬럼화가 됐을 경우 도시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든지. 네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주판을 튕길 때 너무 내 입장에서 튕기지 말고 그런 지자체 입장까지 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디가 돈이 되고 어디가 안 되고는 각 개인이 판단할 이야기고 분당을 빼면은 뭐 사업성이 높지 않다 이 말도 잘 동의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서울의 재건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재건축 시장의 주역이 될 거라고 해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뭐 나가리 되거나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지고 네. 마무리할게요. 이제 1기 신도시 네. 했으니까 2기 신도시 포함 질문 드릴 텐데 네? 이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번에 송파구가 네. 지정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네. 근데 이제 송파구에 이쪽 잠실이나 헬려 이거 말고 지금 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소규모 단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인기가 꽤 많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뭐냐면 위례 신도시에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가 있는데 네네. 이 송파구 위례 전시가 또 묶였단 말이에요. 다 아파트인데 네, 네.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정비 사업 하는 부지하고 위례 신도시의 송파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가락동 재건축도 있죠. 그렇죠. 문정동 거기도 좀 리모델링도 있고. 많아서 정비 사업 했던 게 많아서 다 아파트잖아요. 예. 근데 뭐 리모델링 재건축 안 가리고 다 적용된 거니까. 그렇죠. 일단 음. 너무했죠. 거여마천까지 묶은 건. 네, 거여마천에 장지동 이제 송파이가 장지동이잖아요. 네네네. 와 진짜 피눈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거여가 솔직히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6개월이나 써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송파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아마 항의 전화 100만 통 날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배현진 의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굉장히 압박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당장은 못 풀죠 어차피. 네. 6개월이라고 이미 시한을 정해놨고요. 6개월 후에는 풀 수밖에 없는 곳들이 지금 말씀하신 데들 거여마천, 장지동, 송파이래, 그다음에 우면동, 세곡동, 내곡동, 그러네요. 예. 네. 양재동도 솔직히 풀어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는 그냥 독한형 만나서 그냥 같이 묶인 케이스가 됐는데 오래 묶을 근거도 이유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렇게 묶였을 때 이 지역들은 네. 약간 입지로서의 우위성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들한테 좀 추월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네네. 상승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최근에 행정동 단위로 풀고 복귀를 하겠다고 토지구역 해제를 갖다가 풀고 복귀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동 단위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세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좀 약한데 네. 규제는 형들과 같이 똑같이 생걸 받았기 때문에 네네. 예, 정체장은 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갖다가 좀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세력계 매물을 못 팔고 사는 이 실입주자들이 요즘 이제 실수요 장세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지거래 허가가 분명히 영향력은 있거든요. 실수요 장세. 누구도 그렇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강남권은 다 실수요인데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에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 그러면은 왜 해제한 날 만세를 불렀냐고요. 네네. 예. 그렇죠. 그건 그렇게 다른 잣대를 갖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향이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까지 도로른 지역까지 같이 받았던 게 이번에 가장 큰 문제인데 6개월 뒤에는 저는 가장 먼저 풀어줄 걸로 생각하고요. 네네. 묶을 근거는 없고 대신에 아무래도 디메리트는 있는 거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하락이냐 이런 걸 거야 아마. 네.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일에는 안 묶였잖아요. 네. 성남일에가 반사작용을 받을 수 있죠. 풍선 효과인가요, 그럼? 근데 네. 성남일에가 오르면 송파일의 가격은 버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작용이 있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송파 이제 문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남이라는 또 밑받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포레스티아라든지 이런 데들이 받쳐주면은 또 거기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요. 똑같은 논리로 아까 이제 둔촌하고 엘스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네. 둔촌 엘스도 어느 선이 되면 내려갈 수 없는 게 바로 아래서 올파포가 받치고 있을 그렇죠. 거니까. 하한선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방 라인이 있는 선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그 토지거래 허가는 예. 가격 하향과는 크지 않을 것을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호가가 너무 높게 올라간 데들은 호가 조정은 있겠죠. 그렇죠. 호가 내려오겠죠. 네. 예. 네, 그런 데는 호가 조정은 당연히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한 50분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계속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하나 더 물어보세요. 예? 셋이 채우자고요. 그럴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트루 리포터 지금 워낙 양이 많으셔갖고 이번 주 쓸 양이 많으셔서 제가 살짝 죄송해서. 괜찮아요. 아니, 이거 지금 상관없이 이제 예. 7분 마저 채워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 4개 지역 묶으면서 확장 가능성을 분명히 그 주변에 풍선 효과 때문이든 뭐든 주변이 올라간다. 마포나 성동구나 동작구나 강동구나 뭐 동작구나 광진구나 올라가면은 바로 묶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또 그 지역을 만약에 묶게 되면 올라서 그러면 또 퍼지는 건가요? 우리 예전에 5년 전처럼? 일단 이 상승장이 계속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예. 좀 쉬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니다. 맞다로 답은 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어떻게 그냥 일하고 있으면 될지. 일단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1번, 네. 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의 주역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네. 최상목 대행이라 생각하거든요. 최상목 대행. 네. 왜냐하면은 오 시장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의 그런 일정과 발언들을 봤을 때 갑자기 확 변화가 왔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거기 개봉동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네. 아파트 방문해가지고 맞아요. 예. 거기서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런 거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분이 확실히 거래 성사가 늘었다. 이상조짐이다 하면서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다음날 다음날 그 찌라시가 뜬 거죠. 브리핑. 네네. 네. 그게 있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3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네. 최상목 대행의 강남권 상승에 대해서 적기 대응을 지시했거든요. 네네. 네. 이게 저는 이거 터지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바뀌었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고 네네. 왜 근데 전날 저녁이라고 생각하냐면 낮에 오류동에서 그렇게 말한 분이 그날 저녁에 18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취소해버려요. 3월 17일 저녁에. 맞아요. 예, 제 아는 누구도 하려다가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걸 저녁에 취소했거든요. 3월 17일 저녁에. 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3월 18일 날 아침에 최상목 대행이 발표를 하고 지시를 하고 네. 종심 때 찌라시가 뜬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 찌라시 내용이 제가 처음에 읽어보고 이거 진짜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구성 내용이 알차서. 네, 맞아요. 네. 네, 다 있더라고 내용이. 네네. 네, 그래서 보고 근데 이 정도를 준비했다는 것은 보면 주요 내용에 가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2, 맞아요. 3,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대로 발표됐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네. 3월 17일 저녁에 이미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월 17일 오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 네. 근데 오 시장이 그걸 했겠냐? 사실 이거는 강남 3구 확대 재지정은 오 시장의 정치적 자충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했을 리는 없고 아마 강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 파트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지런한 말년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부지런한 말년. 네. 네네. 예. 우리가 말년이 안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말년이 부지런하면은 좀 그죠. 네. 귀찮거든요. 네. 아주 피곤하죠. 네.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보이는 모습은 부지런한 말년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전에는 못할 거다 봤거든요. 네네. 이제는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규제 지역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저는 여전히 이건 쉽지 않다고 봐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대출 쪽에서 좀 더 할 것 같고. 그렇죠.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피해왔던 건데 그 사이에 집값 상승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토지거래가 확대지으면 더 안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부지런한 말년임을 갖다가 착각했기 때문에 네. 또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러기 전에 시장이 쉴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4월 달은 정치적 변수가 세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충분히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 빠세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은 그 갭을 끼고 살 수 없는 이제 요 4구 말고 네. 다른 이제 구에서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요즘.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또 한참 또 이렇게 찬밥을 먹다가 최근에서 또 리모델링 또 이슈가 또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 아파트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루카페님은? 가능하면 재건축 하세요. 재건축하는 거 그렇죠, 당연히. 네, 가능하면 재건축 하시는 게 낫고. 네네. 제가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시세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말해줬는데 강남을 기준으로 재건축 신축 40평, 신축 34평이 네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신축 40평이 같은 재건축 신축 34평의 시세 90%예요. 더 싸요. 더 쌉니다. 10%, 3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시세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싸냐? 리모델링 비용도 이제는 그때만 하더라도 똑같죠. 리모델링 비용이 예. 재건축의 85%였거든요. 네네.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똑같고 네, 시세 차익은 작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근데 리모델링을 살 장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분당의 느티마을 같은 데들. 느티마을. 뭐냐면은 그 있잖아요. 옛날 또 옛날 내가 독일 역사 책을 읽다 보니까 네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남자 한 명의 대지 상대가 여자 30명이었다고. 네,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에서 네, 맞아요. 포로가 돼 있거나 죽어서. 죽거나. 예. 네. 근데 지금 느티마을 같은 데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없었고. 없었죠. 예. 앞으로도 재건축 빠르게 한데도 10년 정도는 10년 없어요. 넘게 걸릴 테니까. 예. 그런 부지에 신축이 들어섰는데 재건축이 아니면 어때요? 리모델링이면 어때요? 그렇죠. 예. 네. 네. 이미 충분히 좋은 위치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네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또 한 가지 분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은 그 이주 수요를 갖다가 내내 받아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리모델링을 고를 때는 재건축이 싸게 안 보이는 것에서 리모델링을 고르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시간에 풀어야 되는 얘기인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강의를 포함 안 시켜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얘기를 다음 주 토요일 날 3월 29일 날 프로조 아톨에서 실시할 예정이니까 신청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빠숑님이 그날 계셔가지고 질문을 던져주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3% 일정이 좀 밀려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또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 한번 저랑 같이 토크쇼 한번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로리포터 내일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